북한이 동해 경의선 일대 도로에서 폭발을 준비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우리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이 선언했던 남북 단절 조치가 가시화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북한이 경의선 그리고 동의선 일대에서 보여주기식 폭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방에서 북한군의 특이 동향이 식별됐다는 건데요. 북한군은 현재 경의선과 동해선 일대 도로에서 가림막을 설치해놓고 그 뒤에 폭파 작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성준 합참공보실장은 북한이 이르면 오늘 남북 통로를 폭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장병들의 안전과 관련한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국면 전환을 위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거나 그리고 전방 지역에서 소규모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어 대비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북한이 어젯밤 늦게 전방 8개 포병 여단에 대해서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북한 도발 시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히 응징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역시 전방 예하 부대에 대북 감시 경계와 화력대기 태세 강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참은 최근 남북 간 긴장 수위가 계속 고조되는 데 대해 이 모든 사태는 북한에서 비롯됐고 북한 먼저 추잡하고 저급한 쓰레기 풍선부터 중단하라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대겸입니다. 우리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이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민군 총참모부가 전방부대에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한 데 이어서 국방성 대변인은 추가 도발 때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는 심야 담화까지 발표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북한은 하루가 멀다고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력 충돌까지 전제하며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인민군 총참모부가 지난 12일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 등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제 김여정 부부장이 사태가 재발하면 참변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한 지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작전 예비 지시를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전시정원 편제대로 완전 무장한 8개 포병여단을 사격대기 태세로 전환하고 여러 작전 보장 사업을 완료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한국 무인기가 국경을 또 넘을 때를 대비해 대상물을 타격하고 무력 충돌로 번질 상황까지 가정해 각급 부대의 철저한 대처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또 감시 경계 근무를 강화하고 평양에는 감시 초소를 증강했습니다. 통신은 수도 평양에 대한 대한민국의 중대한 주권 침해 도발 행위로 일촉즉발의 엄중한 군사적 긴장 사태가 조성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총참모부 발표 1시간 뒤 김여정 부부장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별도 담화를 냈습니다. 국방성 대변인도 거들었습니다. 무인기 도발에 한국 군부 세력이 가담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무인기가 다시 한번 출현하면 선전포고로 여기고 우리 판단대로 행동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겁니다. 앞서 우리 군은 북한이 위해를 가하면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거라고 응수하면서도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전략적 모호성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연일 위협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해서 취약한 체제 내부를 결집하고 주민 통제를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구병삼 대변인은 북한은 과거에도 자신들이 필요할 때마다 남북관계 위기를 조성해왔고 유난스런 이번 무인기 소동도 유사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도발을 위한 명분 축적이라든지 우리 사회 내부의 불안감과 혼란을 조성하려는 목적 등도 있을 수 있다며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위협과 도발로 원하는 걸 결코 얻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가 국정 전반을 점검하는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2주차로 사실상 중반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김건희 여사 의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은 국정감사 주요 쟁점 어떤 게 될까요?
네, 오늘 가장 이목이 쏠리는 건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상 국정감사입니다. 특히 공수처는 현재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함께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관련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한 야당은 김 여사의 개입 가능성을 따져 묻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의혹을 고리로 공세 수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 대표가 경기도 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두 상임위의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할 것으로 보여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기보단 여야 공방에 그칠 거란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이 밖에 과방위는 MBC와 KBS, EBS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산자위 국감에선 동해 가스전 사업 등의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소식 좀 알아보죠.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면서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죠. 네,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한동훈 대표의 발언은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이 있다는 의혹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이들이 김 여사에게 여론을 왜곡해 전달하고 국정 운영 방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게 한 대표의 판단인데 오늘 공개적으로 다시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들께서 오해하시고 언론에서 기정사실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 국정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친윤석열계는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공격하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친윤계 권성동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한 대표가 요즘 여당 대표인지 민주당의 대표인지 착각할 정도라며 당을 잘못 이끄는 것에 대한 반성 없이 정부 여당의 저조한 지지율을 모두 대통령 탓이라고 밀어붙이는 건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친한계는 대통령실이 비선 의혹에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며 한 대표를 지지했습니다. 박정훈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에 피로감을 느낀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며 전반적인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다음 주 초 독대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네, 이번에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논란도 좀 짚어보죠. 명 씨가 오늘 언론 인터뷰도 했던데요. 여러 여권 인사들의 선거 과정을 내가 주도했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네, 명태균 씨는 오늘 아침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 과정과 자신의 영향력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선 이후 김 여사가 자신에게 청와대로 같이 가자고 했지만 거절했고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부터 경선 승리까지 6개월 동안 윤 대통령 부부로부터 매일 전화를 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다만 지난 대선에서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대선 이야기를 하면 뒤집어질 거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선 당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에는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와 여론조사 업체를 연결만 시켜줬을 뿐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연일 공천 개입 의혹이 확산하자 야당은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며 윤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명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가장 큰 수혜자라며 반드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명 씨 의혹과 관련해 이름이 언급된 여권 인사들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부인하고 있는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모두 대선 과정에 명 씨 개입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측도 명 씨를 알지 못하고 정치적 조언을 받은 적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연세대학교 수시 모집 논술 시험장에서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커지자 학교 측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문제의 사진은 시험이 끝난 후에 불법적으로 촬영된 것이라면서 시험 과정에 공정성 훼손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흥성 기자, 연세대 측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네, 연세대학교는 어젯밤 누리집 공지사항과 보도 정정 요청문을 통해 지난 12일 논술 시험 전형에서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이 시간을 착각해 문제지가 일찍 배부됐던 건 맞지만 전자기기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도록 한 상태였기 때문에 온라인에 공유할 수 없었다는 건데요.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 시험 시작 전에 문제가 유출됐다며 올라온 문제지 사진은 시험 종료 이후에 불법적으로 촬영한 파일이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근거로 문제지에 잘못 표기됐던 기호를 수정한 것과 풀이한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시험 종료 30분 전 안내에 따라 기호를 정정하고 문제를 푼 흔적이 있는 만큼 사전에 촬영된 게 아니라 종료된 이후에 찍은 거랍니다. 그런 만큼 공정성이 훼손된 것이 없어 재시험 역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연세대 측에서 해명은 했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연세대 측의 해명 이후에도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불공정을 주장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실수로라도 시험 문제를 미리 나눠준 건 누군가에게 풀이 시간을 더 준 거라는 지적입니다. 또 사전 촬영이 아니더라도 문제지와 답안지를 회수하기 전에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건 시험 시간 내내 전자기기에 대한 관리가 허술했다는 걸 보여준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일부 수험생들이 사전에 문제를 봤다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재시험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공개됐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보면서 특정 수험생에게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던 부분들이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재시험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교육부는 논술고사는 개별 대학 자율로 실시하는 사안이라면서도 연세대 측의 조치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대학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휴일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청주휴게소 근처에서는 SUV 차량이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다른 차량 7대와 충돌해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고 천안 논산 고속도로에서도 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5명이 다쳤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하게 부서진 차량 주위를 구조대원 여럿이 빙 둘러쌌습니다. 주변에 멈춰선 다른 차들 역시 어느 곳 하나 성한 데가 없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과 다른 차 7대가 잇따라 부딪힌 건 어제 오후 6시 반쯤. 이 사고로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다른 12명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지나갈 때 보니까 한 대는 완전히 형체를 못 알아보겠던 파손이 됐더라고요. 50분에서 1시간가량은 아예 멈춰 있었습니다. SUV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튕겨 나오면서 차들이 연거푸 충돌한 거로 조사됐는데 현장에서 SUV 차량 운전자는 차가 갑자기 말을 안 들어 멈추려 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브레이크가 안 들었는지 차량 결함이 있었는지 하여튼 그 문제가 있어서 차량을 정차시키려고 갓길로 주행을 했대요. 경찰은 운전자 주장대로 차량 결함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에는 천안 논산 고속도로 남공주 나들목 근처를 달리던 고속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가 바로 옆 언덕으로 넘어가면서 50대 버스 운전자와 승객 등 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 때문에 사고가 난 거로 보고 있습니다. 4시간여 뒤, 이번에는 서해안 고속도로 용현 졸음쉼터 부근을 달리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오른쪽으로 넘어졌습니다. 경찰은 정체를 뒤늦게 발견한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를 낸 거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인천 왕길동 도로를 달리던 SUV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각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등 모두 4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뒤따르던 SUV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대전 파남동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일가족 4명이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1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경북 경주시 외동읍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2개 동과 안에 있던 설비 등이 불타 소방서 추산 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출판업계는 활기를 되찾은 모습입니다. 특히 인쇄 제본업체들은 밤샘 작업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요. 이경국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기 파주시에 있는 한 인쇄업체. 이른 아침부터 거대한 인쇄기계가 글자가 빽빽이 적힌 종이들을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제주 4.3 사건을 다룬 한강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인쇄하는 모습입니다. 한강 작가의 깜짝 수상 소식이 알려진 뒤 수만 부의 물량 요청이 쏟아지면서 인쇄기계는 24시간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대 근무까지 하며 공장을 지키는 직원들 역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습니다. 한강님의 작품을 인쇄를 하고 있는데 힘들어도 이런 일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제본업체도 상황은 마찬가지. 성인 가슴 높이만큼 쌓인 원고들은 잘 묶여 한 권의 책으로 태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표작 소년이 온다와 채식주의자를 제본하는 또 다른 업체도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상 소식이 알려진 다음 날부터 전 직원이 총출동해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데 책을 기다릴 독자들을 위해 닷새에서 일주일 정도가 걸리던 작업 과정을 이틀로 단축했습니다. 일이 없어서 항상 놀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좋은 일이 문학계에 일어나니까 저희도 일도 많고 좀 종이책의 시대가 다시 한번 찾아오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강 작가에 대한 관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택 앞엔 수상을 축하하는 화환들이 잇따라 도착했고 한강 작가가 대표인 책방은 문을 열지 않았는데도 인증사진을 남기려는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휴일을 맞아 독서인들의 성지, 파주 출판단지로 나들이 나온 시민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책들도 많고 분위기도 좋다고 해서 자주 오게 됐고 소설책 같은 거 많이 읽는데 책 같은 거 많이 읽다 보면은 제가 어디 있는지 까먹고 그냥 모험을 하는 것 같아요. 출판업계는 물론 시민들까지 이번 한강 작가의 수상이 한국 문학, 나아가 독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한강 작가의 최근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번역한 최경란 번역가는 한강의 작품이 시적이고 아름다워 깊이 빠져 번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현지에서도 한강의 작품이 동났다고 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한마디로 너무나 아름다운 작품이었습니다. 인간의 내면을 굉장히 깊이까지 파고들어서 그런 감수성과 용기까지 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너무나 시적이고 아름다우니까 완전히 푹 빠지게 되더라고요. 여기도 뭐 지금 재고가 딸려서 그래서 지금 그 서점에서 구할 수가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편집자분께서. 그래서 지금 다시 찍어야 하겠다 이제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 프랑스에서는 자국 작가들의 책을 많이 읽고 사실 외국 문학은 크게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아시아 문학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약간 거리감이 있고 외국 문학으로서 그리고 순수 문학으로서 그 정도의 판매량은 굉장히 괄목할 만하다 이렇게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소설이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독점하며 서점가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는 사람들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운영하는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도서관 정보나루 통계를 보면 2021년 발표한 장편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는 전날 기준으로 대출 급상승 도서 1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전국 공공도서관 1000여 곳의 대출 현황 등을 집계한 수치입니다.
한강의 대표작 중의 하나인 소년이 온다 역시 주간 대출 순위가 178위에서 2위로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가요계에서도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국내 음원 플랫폼 멜론의 톱백 차트를 보면 악동 뮤지션의 노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가 일간 차트 역주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한강 작가는 3년 전 한 유튜브 방송에서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의 초고 작성을 마친 뒤 택시에서 이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뮤직비디오에도 노벨상 수상자를 울린 노래가 맞느냐는 등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요즘 식품업체들이 과거의 향수를 끌어내는 이른바 레트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출시됐을 때의 포장을 그대로 구현한 한정판 제품들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974년 첫 선을 보인 뒤 오랜 기간 인기를 끈 초코파이입니다. 지금과 달리 포장지가 투명합니다. 이 업체는 출시 50주년을 맞아 투명 포장 초코파이를 다시 내놓았습니다. 과자를 본 70대 소비자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옛 추억을 떠올립니다. 군대 때 월남 갔을 때 그래가지고 나트랑에 근무했거든. 그때 이걸 좀 나눠줬다고. 우리들 간식으로 먹으라고. 과거에 사랑받았다가 단종된 제품을 다시 내놓거나 포장을 똑같이 구현하는 이른바 레트로 마케팅이 최근 식품업계에서 활발합니다. 닭고기 전문 기업이 25년 전 출시한 공룡 모양 치킨은 어린이들에게 빠질 수 없는 밥 반찬이었습니다. 몸은 훌쩍 자랐지만 그 맛을 기억하는 2030 세대를 겨냥해 당시 캐릭터가 들어간 제품을 새로 출시했습니다. 포장지 보니까 어릴 적에 사달라고 엄마한테 뗐었는데 그게 또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집에 가서 또 한번 먹을 것 같아요. 40년 넘는 역사를 지닌 블루베리 맛 껌을 재판매하면서 옛 디자인을 복원한 제과업체도 있습니다. 이들 제품의 공통점은 모두 한정판이란 점입니다. 과거의 향수는 항상 그 어떤 안정감을 주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향수 마케팅은 항상 불황기에 다시 반복되고 있죠. 그런 아이템을 한정적으로 판매함으로써 소비를 극대화할 수 있고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는 레트로 상품들이 희소성을 무기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오늘 영풍과 MBK 파트너스의 공개 매수 종료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중대 변곡점을 맞습니다. 지난달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경영협력 계약을 맺고 고려아연 주식을 공개 매수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영풍과 MBK의 공개 매수 가격이 고려아연보다 낮은 만큼 최대 목표 수량을 채우기는 어렵지만 한 자릿수 대 지분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청약 물량이 적을 경우 물량을 일단 사들인 다음 주주총회에서 표대결로 나아가는 방안도 점쳐집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WGBI 편입을 하고 또 민생을 회복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세계 국채지수 편입과 금리 인하 등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정교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세계 국채지수 편입과 금리 인하 등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정교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9일 우리나라는 세계 3대 채권 지수인 세계 국채지수 WGBI 편입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국내에서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수가 3,000채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성년자 명의로 사들인 주택수는 2,953채로 구입 비용은 5,17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주택을 사들인 지역별로 보면 서울 628채 등 수도권이 1,772채로 전체의 60%를 차지했고 최다 매수자는 22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관련 대출과 투자 등을 더한 부동산 금융 위험 노출액이 최근 10년 동안 2,9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로 가계대출이 더 자극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서 추가 규제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등 가계 여신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등 기업 여신 등을 모두 포함하는 부동산 금융 위험 노출액이 상반기 기준으로 2,881조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건데 이 가운데 가계대출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은행은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돈을 푸는 완화 기조로 돌아선 상황. 금융당국은 이 같은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로 번질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른바 DSR 산정 범위에서 빠져있던 전세대출, 정책대출을 DSR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는 소득 수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DSR 규제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책이 어떤 이유든지 자기 능력이 없는, 자기 소득이나 이런 능력이 없는 거에 비해서 돈을 빌려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면에서 저는 DSR 규제는 중장기적으로는 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바짝 조이면서 금융당국은 이 금융권으로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이 금융권 회사들을 별도 소집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 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린다면 가계부채 속도 조절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어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김건희 라인 존재하면 안 된다.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주장했던 한동훈 대표가 압박 수위를 오늘은 더 높였습니다. 김건희 라인, 이 용어를 직접 언급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들께서 오해하시고 언론에서 기정사실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정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네,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도대체 뭘 쇄신하라는 거냐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김건희 라인이라는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오늘 언급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예. 한동훈 대표의 기자들과의 문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만찬을 앞두고 독대를 앞두고 이거 거의 격돌 전에 전운이 감도는 수준 아닌가. 예. 예를 들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사실 저 그 브리핑 전에 기자들이 물었을 때 잠깐 정지되는 화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고민하는 듯이 하고 김건희 여사는 공적 지위에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벌인 많은 일들이 좀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힘들다라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용산이 움직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7명의 그런 라인이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분들도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표현을 여당 대표가 아주 공격적으로 했거든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용산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이고 독대에서 이 부분도 해결돼야 할 사안으로 올라왔다라는 측면에서는 용산에서 굉장히 큰 고민이 있을 것이고 예. 김건희 여사가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된다.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는 얘기도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텐데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추정하길래 한동훈 대표가 그런 조직이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걸까요?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는 것의 정의가 뭐 행정관이라든지 비서관이라든지 용산에서 공식 지위를 갖고 있는 분들 중에 김건희 여사와 사적으로 관계가 가까워서 예. 본인들이 공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맡은 일 말고 다른 그렇죠. 일을 한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어떤 일의 처리 과정에 있어서 더 과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고 그럼으로써 오히려 제대로 역량을 발휘해야 될 분들의 어떤 의견이 좀 잘 전달이 안 된다거나 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을 받는 상황인 거죠. 예, 뭐 시중에 뭐 떠도는 소문으로는 뭐 7명이다. 또 뭐 이니셜로 또 이름이 돌기도 하는데 네. 여의도에서 한남동 라인, 이른바 뭐 김건희 라인 이런 풍문이 있었습니까? 꽤 오래됐지요. 오래됐습니다. 이상하게 네. 용산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양갈래로 나올 때 이상한데 이게 통일된 메시지로 나오는 게 대통령실의 시스템인데요. 예. 이상하게 예를 들어서 그 제2부속실 설치 관련해서 좀 더 가깝게 가면 전당대회 때 그 예. 전당대회 나왔던 후보들이 다 2부속실은 설치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원래 대통령은 2부속실 설치를 국민들 앞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2부속실은 말도 안 된다라고 대통령실 전원으로 나옵니다, 기사가. 예. 그때 이거 한남동발 아니야? 결국 2부속실의 주체는 김건희 여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통령실에서 나온 메시지가 대통령이 말했던 기류와 정반대가 나올 때는 이게 용산 따로 한남동 따로 존재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과 추측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김대남 씨의 어떤 녹취에서 나오는 것들이 십상시에서 어떤 칠상시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김대남 씨의 녹취에 따르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쥐락펴락 국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면서 아마 언론 보도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존재가 아예 없다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떠도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것도 아니고 무슨 공식 조직도 아니지만 뭐 L 비서관, C 비서관, K 비서관 이렇게 해서 뭐 7명 정도로 지금 김건희 여사 라인이 구축돼 있는 게 아닌가. 뭐 각각의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어떤 직함을 갖고 있는 그 뭐 행정관이나 이런 분들이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가동되고 있다 이런 소문인데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앞둔 이 시점에 이 얘기를 한 거는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일단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시점을 저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보선을 의식한 거다. 예, 일단 저희가 이제 인천 강화군수 그리고 부산 금정구청장 두 곳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입장인데 최근에 저희 당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특히나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 보도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 분위기도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황에서 그렇군요. 당대표로서 뭔가 여건이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뭔가 좀 잠재되어 있던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의지를 좀 지지층들에게 밝혀서 투표율도 좀 올리고 결국 득표율도 올리겠다. 이런 계산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거기에 앞으로도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월에 있을 이재명 대표 2건의 1심 재판 이런 것들을 볼 때 전국이 굉장히 요동을 칠 텐데 그 과정에서 여야 모두 이런 의혹을 방치해뒀다가 크게 휩쓸려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럼 미리 뭔가 당대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 그런 이미지도 국민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어떤 차원에서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더해서 독대를 하게 된다면 내가 이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얘기할 거다. 이런 선전포고기도 할까요? 그렇게도 봐야 되겠죠. 독대라는 것이 사실 두 분만 계신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무슨 내용으로 말을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전에 내가 확실히 이번에는 이런 얘기 하겠다. 다들 이거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가질 텐데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해서 문제 해결을 실천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게 한동훈 대표의 생각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뭐 지금 당대표가 대통령 그 영부인의 라인을 언급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건데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발끈하기보다는 입장이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건 그렇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독대 요청도 대통령실에서 나온 마당에 그 전체적인 한동훈 대표의 날선 어떤 영부인을 향한 비판 자체에
입장이 없다고 하는 것들은 평소 대통령실답지 않죠. 제 생각에는 지금 좀 궁색한 쪽은 대통령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예. 처지가 지금 따지고 보면 한동훈 대표가 불과 한 두세 달 전과 그다음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더 따지고 보면 실권을 쥐고 있는 형국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 자체가 정말 국민들 여론도 그렇고 지금 현재 본인들도 이걸 어떻게 막아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예. 이게 또 김대남 씨 녹취에서 이게 발현된 거 아닙니까? 시작점은 김대남 씨가 서울의 소리라는 그 기자를 통해서 한동훈 대표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어떤 녹취가 나왔고 거기서 이니셜도 나온 거죠. 그렇죠. 예. 이니셜도 거기서 나왔고 그 뒤에는 또 친윤이 있고 친윤 뒤에는 용산이 있다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이고 예.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격을 바로 한 것인데 대통령실이 뭔가 반격을 못하는 거 보면 뭔가 굴뚝에 연기가 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 거는 같다. 좀 예. 보입니다. 어쨌든 이 정도 발언 수위까지 나오면서 독대 또 무산되는 거 아니야? 이런 추측이 많았는데 오늘 보도 보니까 다음 주 초로 날짜를 잡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독대가 무산될 리는 없을 겁니다. 그동안 독대 요청은 한동훈 대표가 계속 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실의 반응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적절한 시점을 보겠다고 했어요.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에게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독대가 무산되면 대통령실 입장도 굉장히 난처해지겠죠. 어쨌든 이번엔 용산이 요청했다고 봐야 되는 저는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화답을 예. 했다고 예.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얘기 꺼낸 것은 용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는 독대가 무조건 이루어진다고 봐야죠. 근데 저는 또 이 독대가 무산될 공산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 수위가 한동훈 대표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독대를 받아들이는 것은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김건희 여사의 신기가 불편해져서 대통령에게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또 대통령이 워낙 또 김건희 여사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 그 말을 또 듣게 되면 독대가 무산될 공산도 아예 없지는 않다. 좀 그렇게 보이네요. 예. 어쨌든 뭐 다음 주에 독대가 이루어진다면 두 분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갈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날짜가 어떻게 잡히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명태균 씨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 명태균 씨가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서울시장 단일화 관련해서 내가 판을 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를 한 명태균 씨 얘기를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그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 보셨어요? 예. 그게 제가 하는 거예요. 판 짜는 거. 예. 그 이준석 대표는요. 오세훈 시장이 자기가 그런 식으로 돼서 당선됐다고 생각을 했었겠어요?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림자라는 거고요. 안철수 원래 대표가 가만히 놔뒀으면 서울시장이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을 만들고 이준석 대표 만들고 이렇게 되고 나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 수소문해서 선생님을 찾아왔다 이런 건가요? 오세훈 시장과 이준석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그쪽에서 저를 찾으러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언론에 제가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고 그게 사실입니다. 매일 전화는 거의 뭐 빠짐없이, 왜냐하면 아침에 전화가 오시면 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낮에도 여러 번씩 계속 통화를 했어요. 그거 제가 말씀 바꿔 드렸잖아요. 대통령 네 분이 입당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스피커폰으로 아침에 전화 오세요. 두 분이 같이 들으시니까. 네, SNS를 통해서 연일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명태균 씨. 오늘은 아예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됐던 서울시장 선거, 그것도 내가 판을 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명태균 씨의 입에 지금 국민의힘의 뭐 저명한 정치인들과 용산도 지금 거의 뭐 농락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국정농단은 아니더라도 국정을 농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생각보다는 이게 왜 그렇게 조용하지? 지금 보도를 보면 9월 5일자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어떤 이런 공천 개입설의 단독 보도가 있은 뒤로 지금 한 달 반이 지났는데도 명태균 씨에 대해서 이럴단 뭐 수사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반격이라든지 반박이 납득할 수준들이 안 나와요. 용산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지금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요.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요.
뭔가 시원하게 그건 아니다라고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자체도 지금 말이 오락가락한다고 지금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가 지금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을 만들었다고 하는 부분들 저는 아예 무시할 수는 없으나 상당 부분 본인이 어느 정도 개입을 했다는 부분을 과장해서 좀 허세를 부리는 부분도 보이긴 하는데 분명히 그 오세훈 시장과 그다음에 안철수, 김종인 이 세 분 사이에는 명태균 씨가 존재했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사람들은 그냥 당당하게 사실을 밝히는 게 그게 옳은 판단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모두 다 속내를 숨기면서 지금 겉돌기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심정이라서 좀 국정이 좀 어지럽습니다. 명태균 씨 때문에. 사실 근데 정치권에 내가 누구를 뭐 만들었어 이렇게 허풍을 떨고 다니는 분들도 많긴 한데 그렇습니다. 지금 명태균 씨 얘기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부탁으로 단일화 협상에 본인이 이제 관여를 했다는 거고 뭐 유선, 무선 이런 뭐 몇 퍼센트 구체적인 얘기까지 지금 나열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때도 저는 대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전 전략실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4.7 재보궐에 대비해서. 거기에 또 제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너무 잘 압니다. 유선, 무선 얘기하시는데요. 서울에 있는 유선자나 사용자 가구 대비했을 때 한 8%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몇 퍼센트로 넣어서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를 할 거냐 이 얘기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조사를 할 때도 뭐 경쟁력이냐 아니면 적합도냐 이런 거에 따라서 문항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저희도 다 검토했던 거고요. 근데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마치 세상에 없는 어떤 솔루션을 제공을 해서 안철수 후보로 될 그런 상황을 오세훈 후보로 바꿨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키를 쥐고 있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키를 준 사람이 너무 많죠. 100번을 양보해서 김종인 위원장 등과 소통을 했다고 보더라도 그 결과치를 가지고 나 아니었으면 당선자가 바뀌었을 거다라든지 내가 이 판을 짰기 때문에 누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겁니다. 너무나 과장이 심하고 자기 드러내는 거를 좋아하는 분의 그냥 허장성세 섞인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뭐 김종인 전 위원장 하면은 뭐 유명한 정치 구단이고 정치권에서 오랜 경륜을 쌓은 분인데 지금 명태균 씨 논란의 핵심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거짓말이라 그러는데 그럼 명태균 씨나 김종인 전 위원장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합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이 재보궐선거에서 명태균 씨 말을 따르면 오세훈 시장을 만들기를 바랬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인과 많이 의논을 했고 내가 거기 개입했다라는 것인데 제사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이게 여의도에서 내가 누구를 만들었다는 사람들은 제사상을 차려보지도 않고 그냥 제사상에 절만하는 사람들도 내가 제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제사 내가 차렸어 이거거든요. 근데 따져보면은 지금 명태균 씨는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들 여러 가지 시점들 그리고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오세훈 시장도 다 아예 거부를 못하는 이유를 보면 최소한 홍동백서 정도는 명태균 씨가 직접 손을 대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전체 재산은 치르지 않았어도 최소한 상차림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라고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미지가 늘 솔직하게 거침없이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왜 명태균 씨에 있어서는 그냥 거짓말이다. 로만 방박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솔직하게 명백하게 좀 유력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밝혀줘야만 이제는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의 문제가 아니라요. 나라 전체를 지금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국민의힘이나 여러 가지 정치인들이 정리를 해줘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래 보입니다.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정훈 의원이 이제는 이건 뭐 덮고 넘어가자 이렇게 말할 단계가 아니다. 당시에 서울시장 선거나 이런 거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어떻게 개입되고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수사에서 나올 게 있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과정에서는 저분이 얘기한 게 과장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뭘 밝힐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뭔가 증거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선거 과정에서 저희가 뭐 문항이라든지
어떤 뭐 유무선 전화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회의록을 만들면서 남긴 게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 제시할 거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거기에 관여돼 있는 사람들이 복수의 사람들이 당 사람들이 있고 그분들이 기억하는 것도 저와 같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설령 거기에 개입할 수는 있어도 예. 이분 말대로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또 여론조사 관련한 부분도 예. 여론조사를 굉장히 숫자를 뭔가 조작을 해서 여론을 끌고 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론조사가 한두 개가 아닌 상황에서 그게 과연 가능한 구조인가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시라고 봅니다. 예. 뭐 명태균 씨 주장이 다 맞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뭐 선거 브로커가 아니라 뭐 정치권의 대부쯤 돼야지 이게 다 가능한 그렇죠. 건데 어쨌든 이렇게 언론 인터뷰까지 하는데 국정감사는 왜 안 나올까요? 그래서 예.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냥 본인이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자꾸 시선을 막 분산시키는 느낌을 받아요. 본인이 정말 떳떳하면 국정감사에 나와서 정말 선서를 하고 의원들의 질의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이렇고 이런 부분은 사실과 다르고 하면 될 문제인데 왜 안 나오냐. 본인이 증인으로 나와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을 회피하고 싶은 것이에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본인의 허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인데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 명태균 씨의 발언들이 우죽순으로 언론에 나가면서 김건희 여사가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관계, 김건희 여사가 과연 공천에 개입했느냐, 대통령이 또 개입을 했느냐, 명태균 씨를 매개로 이런 부분들이 초점으로 있다가 이제는 거기는 사라지고 다른 데로 이 시선이 분산되잖아요. 예. 저는 그걸 노리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명태균 씨가 사는 길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 부부를 보호함으로써 본인이 조금이라도 법적인 영역 내에서 보호를 받고 싶은 그런 활동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명태균 씨의 말에 언론이나 정치권, 특히 여권의 정치인들이 그만 놀아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좀 조언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입을 열면 뭐 세상이 뒤집힌다 그랬는데 좀 더 당당한 방식으로 본인의 주장을 그렇습니다. 좀 입증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세 번째 얘기는 재보선으로 제가 좀 대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야 대표 모두 재보선을 코앞에 두고 핵심 키워드로 내걸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김영배 의원께서 우발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들 모여있는 유세에서도 김영배 의원이 똑같은 내용에 오히려 더 강한 내용의 고인을 모욕하고 금정구민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는 왜 더불어민주당의 그 많은 관계자들이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죠? 일하다가 뇌출혈로 돌아가신 금정구청장을 모욕하는 그런 괴물 같은 발언도 결국 이 국민의 삶에 집중해야 될 선거를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 이끌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자신이 왜 총선에서 심판받았는지를 모르면 이번 기회에 2차 심판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번에 금정구에서 국민의 옐로우 카드, 2차 옐로우 카드를 꼭 보여주십시오. 금정 구민과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는 지난 총선에서 사실 정부 여당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을 심판하셨지요. 저희가 부족해서지요. 저희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야 대표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한동훈 대표, 지금 김영배 의원 발언이 민주당의 진심 아니냐라면서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이게 재보선에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있을 수 있죠. 특히나 재보궐일 선거라서 투표율이 좀 낮은데 금정 이번에 사전투표를 보면 영광이나 곡성의 절반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굉장히 실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원인은 김영배 의원의 저런 발언이다. 물론 본인이 모르고서 이 선거가 왜 일어나는지를 모르고서 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적어도 이 본인도 구청장 2번 하신 재선 의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본인의 그 발언의 무게감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는 알고서 발언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게다가 항상 그 혈세라는 단어를 아주 그 뭐라고 그럴까요? 습관처럼 쓰면서 얘기를 하는데 본인도 혈세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받은 혈세가 어디에 쓰일지에 대해서 생각하신다면 좀 더 민주당에서 확실하게 조치해 주시고 또 금정 국민들께 더 진실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김 전 구청장의 유족들이 김영배 의원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이제 고소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 얘기는 그거 다 같이 있을 때 한 얘기 아니냐. 거기서 왜 아무 조치 없고 뒤에 와서 지금 후에 이러는 거는 진심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조금 더 그 돌아가신 구청장에 대해서 그 한동훈 대표가 정쟁으로 끌어들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김영배 의원 자체 저도 잘 아는데 예. 이분이 되게 영민하고 말 실수가 없는 분으로 유명한데 제 생각에는 이 보궐선거 지역에 대한 어떤 사유를 잘 파가지 못하고 가서 실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너무 죄송하고 정말 송구하다라는 또 말씀도 제가 전에 들었고요. 유족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사죄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진심이 없다, 진정성이 없다라는 말은 한동훈 대표가 선거를 앞두고 또 이거를 이제 끌어들여서 본인들은 이제 선거에 좀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윤리심판원에 회부를 한 건가요? 회부는 했습니다. 예. 당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그런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윤리위 쪽에다가 제소를 한 상황이고요. 일단은 그 부분은 또 그 부분대로 김영배 의원께서 좀 해소를 하시고 예. 다만 이번 선거 자체를 이재명 대표가 구청장 선거가 아니라 재보궐선거도 제2의 정권 심판의 어떤 선거로서 각인을 시켜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예. 이 부분은 사과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부산 금융 구민들의 예. 현명한 선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때하고 좀 비슷한 게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를 만들려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조금 전에 들어보신 것처럼 2차 심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 이재명 정권 심판해달라 이런 구호겠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그 한동훈 대표하고 본인이 자꾸 비교되는 거를 피하려고 할 거고 한동훈 대표가 가진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 본인하고는 이 결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은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겠죠. 예. 그런데 그게 지금 국민들께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예. 근데 실제로 부산 선거는 지금 국민의힘이 위기감을 좀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권 단일화에 대한 예상을 이렇게 실제 됐는데 그 전까지는 안 되리라고 봤었던 부분이 많았고 그 단일화 효과가 생각보다 처음에 많이 도드라졌던 게 사실인데 예. 그리고 또 부산이라는 곳의 특성 저희가 뭐 총선에서는 의석수를 많이 받았지만 표차에 생각하면 그게 녹록지 않은 곳이었다는 거 예.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이번 선거가 굉장히 어려운 선거는 맞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저희가 승리를 향해서 그래도 잘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 이재명 선거가 돼야 된다. 정권 심판해달라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 선거의 결과는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지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잖아요. 그럴 수는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보다는 김건희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보고 있어요, 민주당은요. 지금 국정감사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을 예. 만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가 여권이라든지 현 정부는 큽니다. 그래서 아마 바닥 민심에서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것들이 아마 부산에서 전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은 큰 숙제가 호남입니다. 그래서 그 호남에서 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예. 부산 금정보다는 조금 더 기쁜 마음으로 이번 재보궐을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독대도 또 재보선 이후로 잡힌 거라 이 재보선 결과가 또 영향을 미칠지 요 여부도 지켜보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 이후 산림청이 피해를 막기 위해 산사태 취약 지역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죠. 하지만 인명 피해는 물론 큰 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산사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요. 100억 넘게 들인 산사태 취약 지역 관리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홍성우 기자입니다. 토사가 쓸고 내려오며 가정집은 수십 미터를 밀려 내려왔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냉장고가 엉망이 됐고요. 차량도 그대로 휩쓸려 있습니다. 지금 구조 작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게 가정집 지붕입니다.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가 주택 한 채를 집어삼켰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70대 주민 한 명이 숨졌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토사물과 뿌리째 뽑힌 나무가 주택과 마을을 잇는 도로를 덮쳤습니다. 현장은 말 그대로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강원도 횡성 청일면과 둔내면에서 발생한 산사태. 두 곳 모두 산림청이 지정한 산사태 취약지역 밖에서 발생했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모두 25,633곳을 지정했습니다. 실태 조사를 위해 들인 돈은 100억 원 이상. 같은 기간 모두 5,000건 가까운 산사태가 발생했는데 정작 산림청이 지정한 취약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338건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3%에 달하는 4,570건이 산사태 취약지역 밖에서 발생한 겁니다. 특히 작년에 발생한 산사태 2,410건 가운데 취약지역에서 발생한 건 단 73건으로 3%에 불과한 상황. 감사원은 산림청이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등 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험 지역이 잘못 선택되거나 관리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잘 관리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 시설과 무리한 전원주택단지 조성 등 산림 난개발로 인한 장마철 토사 유출과 산사태가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 산사태 피해를 막기 위해 더 철저한 실태 조사와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이른바 MZ로 불리는 젊은 연령층이 조직폭력배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범행 유형도 사행성 영업으로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길 한복판에서 남성 여럿이 서로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멱살을 잡습니다. 전주 번화가 거리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이들은 10대에서 30대 사이 이른바 MZ 조직폭력배들입니다. 울산 시내에선 어깨가 부딪힌 시민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조폭들이 대거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40명이 넘고 대부분 MZ인 이들은 불법 도박장을 개설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겁없는 MZ 조폭이 최근 조폭 대다수를 차지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 경기 남부 일대에서 검거된 조폭 가운데 10대에서 30대 연령인 MZ는 전체의 73%. 한때 잠시 줄어들었다가 최근 다시 늘어 전체의 대부분이 된 겁니다. 범죄 유형은 단순 폭력 행사보다 사행성 불법 영업으로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4년 전엔 전체 검거 건수의 절반이 폭력 행사였고 사행성 영업은 1% 남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검거된 조폭들을 보면 폭력 행사는 11%로 쪼그라들었고 절반 이상이 사행성 영업입니다. 경찰은 MZ 조폭이 늘어남에 따라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담팀을 중심으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MZ 조폭의 활동 양상 변화와 특성을 분석해 범죄를 단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경기 수원 중부경찰서는 또래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10대 A군을 구속했습니다. A군은 지난 9일 오후 5시쯤 수원시 우만동에 있는 산책로에서 중학생 B군을 손과 발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B군은 전신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별다른 이유 없이 B군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전에도 다른 또래 여러 명을 때린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구미경찰서는 수억 원대 위조 지폐를 만들어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22명을 붙잡아 9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3억 7천만 원어치에 달하는 5만 원권 위조 지폐 7,400여 장을 만들어 마약을 사거나 SNS로 미성년자 등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제조와 현금화를 담당한 조직원들을 먼저 검거해 추적을 이어간 끝에 필리핀으로 도망친 총책 A씨를 현지 경찰과 공조로 붙잡았습니다. 지난 7월부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불법 해루질 어구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는 해경이 지난주까지 유통망 36명을 검거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이른바 스피어건이라고 불리는 작살총 등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불법 어구 8,800여 점을 압수했습니다. 해경은 또 한국인터넷쇼핑협회 등과 함께 불법 해루질 어구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4,000곳가량을 차단했습니다. 해경은 모의 총포 등 불법 어구는 소지만 해도 사안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하다며 유통망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산소 소비량이 많아 집단 폐사가 우려되는 정어리떼가
경남 마산 앞바다에 나타나 관계 당국이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부산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난 불로 70대 남성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마산 앞바다에 정어리떼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2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정어리는 산소 소비량이 많은 어종으로 물이 지어 다닐 경우 산소 부족으로 집단 폐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관계당국은 집단 폐사를 막기 위해 어선을 동원해 정어리떼를 흩뜨리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악취 등을 막기 위해 이미 폐사한 정어리떼 200여 킬로그램을 수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정어리떼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정어리떼가 나타났던 마산 앞바다에선 산소 부족으로 270여 톤의 정어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승용차 앞범퍼가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대전 복명동에 있는 도로에서 3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안에 타고 있던 운전기사와 승객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 내부가 검게 타버렸고 집기류들이 어지럽게 나뉜 부산 범일동 단독주택 1층 화재는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주택에 살던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망 경위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넷플릭스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고공행진입니다. 지난 8일에 종영이 됐지만 그 열풍은 식을 줄을 모르고 있는데요. 한 식당 예약 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0시 기준 이 우승자인 일명 나폴리 마피아 권성준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에 무려 11만 명이 몰리면서 앱이 수십 분간 마비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방송 이후에 출연한 셰프들 식당 검색량은 전주 대비 74배, 식당 저장 수는 1,884%가 급증했습니다. 평균 예약 증가율도 약 148% 늘고 이 가운데 예약 건수가 가장 크게 늘어난 식당은 무려 4,937.5%의 예약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돌풍은 외식업계를 뛰어넘어서 다양한 산업까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CU는 프로그램 경연에서 1위를 한 권성준 셰프의 밤 티라미수컵 사전 예약을 진행해서 20분 만에 2만 개를 완판했습니다. 그리고 GS25는 이모카세 1호와 철가방 요리사 등과 협업을 해서 편수저 시리즈 출시를 계획하기도 했는데요. 이 밖에 다른 편의점, 이커머스,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 그리고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등도 이 열풍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흑백 요리사가 불러온 식도락 전쟁을 하재근 평론가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흑백 요리사 종영에도 그 인기와 파급 효과는 오히려 더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열풍이 짧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원래부터 우리나라 최근에 맛집을 찾는 트렌드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일종의 좌표를 찍어준 셈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프로그램이 끝났어도 계속 이제 찾아가게 되는 거고, 경향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점점 경제가 옛날에 비해서 발전해 가는 거잖아요.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미식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들어서 젊은 층 사이에서 음식을 경험함으로써 뭔가 작은 행복을 느끼는 이런 흐름이 좀 커지고 있고, 또 이 미식과 관련된 음식을 사진을 찍어서 직접 경험하고 그것을 SNS에 인증하는 이런 문화가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이 흑백 요리사 관련된 요리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더 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외식 업계만 아니라 편의점, 이커머스 등 여러 산업으로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무척 큰 것 같거든요. 팬데믹 이후에 힘든 이 외식 업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관련된 요리사나 업소들의 영업이 신장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요리사라든가 요리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미식 문화가 확산이 된다면, 이러면 또 요식업계의 다른 부문으로도 파급 효과가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업체하고 지금 제휴 마케팅이 일어나고 있고, 또 지역 축제 같은 데서도 흑백 요리사 관련 요리사들이 섭외가 된다든지, 또 요식업계 관련 이벤트에 또
여기 이 프로그램 관련 요리사들이 나와서 분위기를 띄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외식업계가 뭐 이것 때문에 100% 엄청나게 전체가 다 활력이 생기진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폭제 역할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제가 된 유명 셰프의 식당에만 손님이 몰리는 이 양극화가 우려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외식업계가 좋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출연자 내지는 그 연관 업체 중심으로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그쪽에서 막 즐거운 비명을 지를수록 그 소외된 쪽에서는 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데 다만 이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뭐 요리 자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미식 문화가 확산이 되면 다른 업계에도 조금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좋은 영향이 미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소비자들이 너무 과도한 쏠림이나 승자 독식 현상은 좋지 않다는 걸 스스로 인지하고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만 쏠리는 이런 거는 스스로 자제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넷플릭스에서 한국 예능 최초로 이 3주 연속 글로벌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해외에서도 인기라 외신들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한류 콘텐츠로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매우 큰 가치가 있죠. 이게 예능 프로그램이잖아요. 원래 예능 프로그램은 다른 나라 거를 잘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헐리우드 콘텐츠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헐리우드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거지 헐리우드 그 미국의 예능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외국의 예능 프로그램은 잘 안 보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 속에서 이 프로그램이 그 넷플릭스 비영어 세계 프로그램 순위 1위에까지 올랐다는 것은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는 얘기고 또 외신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그런 속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의 음식 문화가 굉장히 널리 해외에 알려질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 프로그램 안에 한식만 나온 건 아니고 뭐 중식, 일식, 양식 다 나오긴 했지만 그런 속에서 한식도 나오긴 했으니까 뭐 한식에 대한 지식도 외국에 많이 퍼질 수 있고 또 외국인이 봤을 때 한국에 저런 음식 문화가 있고 저런 요리사들이 있구나 저렇게 막 음식에 진심이구나 이런 인식도 생기면서 이게 또 한국 자체에 대한 관심이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고 관광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의 한류 콘텐츠로서의 가치는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인기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선이 넘는 안표 행위에 또 인기 상품을 선점해서 2배 가격에 되파는 진풍경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흥행에 롱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삼가야 하지 않습니까? 네, 항상 문제가 과열인데요. 요번에도 좀 인기가 뜬다 싶으니까 뭐 안표가 나타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과열의 문제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 트렌드 관련해서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불쾌한 경험이 쌓이게 되면 트렌드 자체가 이제 냉각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트렌드가 기껏 생겨난 트렌드가 더 확산이 돼야 이 업계 전체에 좋은 영향이 있을 텐데 확산은커녕 냉각이 된다면 모두가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과도한 과열은 조심할 필요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일부 업체로만 지나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 승자 독식,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 이런 것도 좀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흑백 요리사 열풍으로 시작이 된 관련 산업 전반에 불어온 이 훈풍이 오랫동안 머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 세계를 휩쓸었던 K 콘텐츠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를 앞두고 뉴욕 맨해튼에 드라마 속 게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이 열렸습니다. 구슬치기 같은 오랜 한국 어린이들의 놀이부터 음식까지 이 K컬처를 경험하는 게임에 미국 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공개 90여일 만에 2억 6,500만 명의 눈을 사로잡으며 세계적인 콘텐츠로 인정받았던 오징어 게임. 3년 만에 돌아오는 오징어 게임 시즌2를 앞두고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마련된 게임 체험장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현실판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찐팬들입니다. We're so excited and we're actually really nervous. Yeah, we're really nervous, but we're really excited. Yeah. We think that it looks amazing and we're excited to play. Yeah. 첫 번째 게임은 오징어 게임 속 유리 징검다리를 응용한 걸음 기억하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게임을 통과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구슬치기 게임이 이어집니다. 이번엔 귀여운 모습이지만 무서운 영희의 눈을 피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We're both big Squid Game fans. Yeah. We just finished the game. She came in 6th, and we had a really good time. It was a lot of fun. A lot of fun. Better than we expected. Yeah. The games, very interactive, super good. 가족, 친구와 체험장을 찾은 사람들은 오징어 게임에서 영감을 받은 5개 게임에 참여해 경쟁을 펼치고 한국 스낵과 K-팝을 즐겼습니다. Why do you like the Squid Games? Because it was fun and it had so many effects. I just liked it. I liked it a lot. Okay. And do you like K-pop? Yeah, I like it, I guess. Yeah, I do like K-pop. And do you like South Korea? Yeah! Do you love South Korea? Yeah! 비영어권 첫 에미상을 휩쓸었던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전개는 어떻게 될까요? Season 2 launches on December 26th. I obviously can't reveal any of the secrets, but it's an amazing series, and I think the second season definitely delivers, and people are going to love it as much as the first one. 뉴욕에서 문을 연 오징어 게임 체험 공간은 이달 스페인 마드리드와 호주 시드니를 거쳐 내년 초에는 서울에서 한국 밴드를 만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연세대학교 입학논술 시험장에서 한 감독관이 예정보다 1시간 일찍 문제지를 나눠줬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제가 유출된 정황도 남아있어서 학교 측이 대책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대학 입학 수리 논술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감독관이 문제지를 나눠줬다가 도로 걷어갔다는 내용으로 시험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댓글도 보입니다. 지난 12일 연세대학교 수시 모집 논술 전형 시험을 앞두고 이와 비슷한 글이 여럿 올라왔는데 모두 문제지가 예정보다 이르게 배부됐다는 내용입니다. 오후 2시부터 시험을 치고 그 전에 1시 55분쯤에 시험지를 원래 배부받아야 했거든요. 제가 시험을 쳤던 고사장 기준으로는 한 12시 50분쯤에 배부가 됐었어요. 다른 고사실에 있던 응시자들도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이때 문제 내용이 유출됐던 거로 볼 만한 글도 남아 있습니다. 시험지를 배부하고 걷는 동안 따로 핸드폰 같은 걸 수거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벡터를 활용해서 푸는 거다, 말이다, 조건부 확률 써야 한다, 이런 말들이 또 있었고요. 연세대 측은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이 시험 시간을 착각해 예정보다 1시간 이르게 문제지를 나눠줬다가 회수한 게 맞는다면서도 당시 문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유출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감독관의 관리 소홀에 대한 조치 등 후속 대응책을 빠르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세대는 같은 시험 도중 문제 출제 오류를 확인해 시험 시간을 20분 연장하기도 했던 상황. 대학 측이 발빠르게 진화에 나섰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재시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연세대학교 수시 모집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대학 측은 문제지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재시험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는 보도정정 요청이란 제목의 별도 입장문을 통해 공정성을 훼손시킬 만한 행위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서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시간 착각으로 문제지가 일찍 배부된 건 맞지만 전자기기는 전원을 끈 상태로 가방에 넣도록 해 해당 문제를 직접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시험 시작 전에 문제가 유출됐다고 하면서 올라온 문제지는 시험 종료 이후에 불법적으로 촬영한 파일이 공유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가 연세대에서 발생한 논술고사 문제 유출과 관련해 학교 측과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사안이 중에 연세대와 함께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며 전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다른 대학들에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연세대 측에서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별도 위원회를 열어 더 조사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면서 개별 대학 논술고사는 대학의 장이 알아서 해야 해 간섭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대생 700여 명의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대한 교육부 감사 기간이 오는 2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대 의대의 휴학계 승인과 관련해 조사의 필요성이 있어 감사 종료 시점을 11일에서 21일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의대 감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대해서는 학생들의 복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서울대와 모든 대화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의대 감사를 철회할지 묻는 질의에 다 열어놓고 대화하겠다는 취지로 답을 하고 언론 인터뷰에서도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11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내용보다는 지금까지의 오답 노트를 다시 확인하고 취약 부분을 공략해서 한 문제라도 더 맞히겠다는 전략으로 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백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능을 한 달여 앞둔 시기에는 실전 감각을 기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답 노트를 재확인하고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훈련도 계속해야 합니다.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한 문제라도 더 맞히겠다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점수대별로 학습 전략을 달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상위권의 경우 의대 모집 정원이 확대돼 변별력 확보가 어느 해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상위권 수험생은 기본 문항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통해 실수를 줄이고 고난이도 문항을 풀 시간을 확보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다소 좀 생소한 부분의 문제들도 계속적으로 좀 풀어나가는 것이 변별력 어떤 그 학부 차원에서는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중위권은 실수를 줄여 아는 문제 틀리지 않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동안 틀린 문항을 중심으로 본인이 몰라서 틀린 것인지 알고도 실수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실수로 틀린 문항을 확실히 잡는다는 생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킬러 문항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안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중고난도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중고난도 문제에서 시간을 전략하는 연습, 결국은 시간 맞춰 실제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연습밖에 없습니다. 하위권 학생들은 과목별 기본 개념들을 실전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EBS 연계 교재를 통해 개념을 꼼꼼히 정리하고 해당 교재의 문제만이라도 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출문제를 풀 땐 어려운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이 맞힐 수 있는 문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모의평가 출제 경향을 재점검하는 건 성적과 무관하게 중요한데 전문가들은 다소 쉬웠던 9월보다는 6월 모의평가의 기준을 맞춰 학습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미국 대선을 3주가량 앞두고 트럼프의 지지율 상승세로 해리스와의 격차가 더욱 줄어들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리스와 바이든 측근들 간의 불화설도 불거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허리케인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약속하면서 각종 음모론을 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And I think sadly, frankly, the motives are quite transparent. To gain some advantage for themselves. To play politics with other people's heartbreak, and it is unconscionable. 미국 극우 복음주의 개신교 단체는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과 미국의 구원을 기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 주에서 외연 확장을 시도했습니다. We become the party of common sense. You know, we call it common sense. We're conservative. Who the hell knows? We might even be a little bit liberal, but you know what? We have common sense. We have common sense. 해리스와 트럼프의 전국 지지율은 2%포인트 차이로 여전히 박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TV 토론 직후에 비해 격차가 줄어들며 결과 예측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인 히스패닉계의 해리스 지지율이 위험할 정도로 낮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바마 때 70%에 달한 지지율이 지금은 56%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반면 트럼프는 강경한 불법 이민 메시지에도 히스패닉계 지지율이 2016년 28%에서 최근 37%로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과 해리스 측근들 간의 불협화음이 심화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바이든 측은 재선 포기를 여전히 아쉬워하고 해리스 측은 백악관의 미지근한 협조가 서운하다며 대선을 코앞에 두고 양측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무인기 침투를 주장한 북한이 이번에는 동해 경의선 일대 도로에서 폭발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동향, 김열수 한국군사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새화하겠다더니 북한 움직임이 좀 심상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동해선 경의선 도로를 폭파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건데 폭파는 왜 하겠다는 걸까요? 네, 뭐 동해선하고 경의선하고 여기에 사실상 철로 드러내고 침목 드러내고 그리고 가로등 제거하고 한 것은 지난 5, 6월 달에 이미 다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느닷없이 지난 9일 날, 그러니까 최고인민회의 끝난 그 다음 날이죠. 북한 외무성에서 우리 유엔사에다가 바로 요새화 작업을 하겠다라고 통보를 해줬단 말이죠. 그 일환으로 지금 요새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동해선과 경의선도 폭파하겠다, 도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동해선과 경의선에서 도로를 폭파하는데 그 지점이 어디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의선과 동해선도 비무장지대 안에 있단 말이죠. 비무장지대 안에 사실상 북한에서 철책선이 있는 부분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km 북쪽에 있고 남쪽에 있는 것이 군사분계선도 남쪽으로 2km 밑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북한에서 이번에 폭파하는 지점이 군사분계선 지점이냐, 그렇지 않으면 북쪽 지역인 2km 지점이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만일에 북한 지역의 군사분계선 2km 북쪽에서 하면 그것이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만일 군사분계선 지역에다가 그 지점에다가 이것을 폭발을 하고 여기에 이제 요새화를 하고 뭐 어떤 축성을 하고 이렇게 되면 정전협정이 위반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무인기가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북한이 지금 완전 사격 준비 태세요? 이것을 갖추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어떤 정도의 대응 수입니까? 준비 태세죠. 준비를 하라고 이제 지시를 하니까 예비 지시라고 얘기해요. 총참모부 명의로 예비 지시를 내렸고, 그게 8개 포병 여단에 대해서 지시를 내렸단 말이죠. 북한의 포병 여단이 10개 남짓 할 겁니다. 그중에 8개가 전선 지역에 있으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 포병 부대에 대해서 목표 지점을 유사시에 타격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포병이니까 그들이 이제 최초에 각 부대마다 자신들이 어디다가 목표를 때릴지 이것이 할당이 돼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때릴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일개 여단만 때릴 건지, 일개 여단 중에서 일개 포대만 때릴 것인지, 그거는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일이고, 조건절이 붙어 있죠. 만일 한 번 더 이런 영공 침공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조건절이 붙어 있기 때문에 보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2010년도 11월 23일 날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보면 그때는 연평도라는 한 군데에 대해서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할지는 좀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심각한 상황으로 좀 인식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한국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얘기를 했는데
남측에서 보냈다고 주장할 거면 증거를 내놔야 되는데 네. 뭔가 명확한 실체는 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북한에서 우리한테로 내려보낸 무인기가 몇 번에 걸쳐 있잖아요. 예. 2014년도 3월달, 4월달, 2017년도, 2022년도.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년 사이에 10번 정도 북한이 무인기를 내려보냈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그 무인기 다 회수해서 그 무인기에서 출발지, 도착지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그 속에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밝혀내서 공개를 했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청와대 사진이 찍혀 있고 그다음에 사드 기지가 찍혀 있는 것도 다 공개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북한 같은 경우, 북한에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북한 영공의 드론이 나타났지만, 무인기가 나타났지만 이걸 격추를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확보를 못했으니까 확보를 해서 이걸 정구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건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결국은 그 무인기를 놓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그 무인기를 포획을 했으면 이게 지금 무슨 유행이고 어떤 나라에서 또는 어떤 민간 단체 주주로 사용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걸 전혀 이제 모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때를 쓰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예, 저 그래픽 좀 보여주실까요? 무인기 형태나 날아간 거리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뭐 개인이 띄운 드론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가능성도 요새는 있는데요. 지금 저게 보면은 가오리 형태로 생겼잖아요. 저 가오리 형태. 네, 가오리 형태인데 이제 스카이 공구 모델하고 비슷해요. 저게 이제 원래 기반은 이제 중국제죠. 저게 이제 2014년도 백령도하고 우리 파주 지역에 떨어진 무인기와 비슷한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것이 이제 하도 요새는 드론이 발달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드론 그러면 통상 프로펠러형 드론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거는 그게 아니고 고정익이란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보면은 이제 많은 민간 단체의 드론 동호회가 있지만 그 동호회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드론은 아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아마 저 드론을 사용한 것인데 이것이 북한에서 사용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민간 단체에서 사용했는지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죠. 근데 전 또 하나 궁금한 게 저렇게 무인기가 날아가서 그럼 북한의 방공망이 그냥 그대로 뚫린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북한의 방공망이라는 게 하는 것이 평양 방공망은 전 세계에서 가장 촘촘하게 배치가 돼 있고 그렇게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 영상을 통해서 몇 번이나 아마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뭐 무슨 미사일에 대한 요격 미사일 그런 방공망이 아니고 주로 대공포 그런 방공망이죠. 그러면은 그걸 쏘기 위해서는 레이더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한 거 보면 그림은 공개했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그 대공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요격을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이게 완전히 이제 레이더가 작동이 안 했거나 그걸 알고도 이게 뭐 사격을 해봤는데 안 되거나 뭐 그런 식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 게다가 이제 더 의심스러운 것은 만일에 자작극이라고 한다면 저 드론을 격추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북한제 드론이라는 것을 다 아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번에 10월 1일 날 한국이 가지고 있는 드론 다 공개했어요. 그래서 그 공개할 때 사실상 시가 행진할 때도 그 드론을 다 보여줬거든요. 저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조작 군이, 가능성도 낮다. 그렇죠. 우리 군이 거군요. 가지고 있는 드론은 아니다. 또 우리 군에서 보낸 것도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 뭐 전략적 모호성이라고는 하는데 최초의 입장과는 좀 달라진 것을 두고 군의 발표가 좀 명확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또 의혹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첫 번째는 국방부 장관이 처음에는 그거 내가 확인해 보겠다. 이제 이 말의 의미는 국방부 장관의 허가 없이 군에서 북한으로 드론을 보낸다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스스로는 보고받은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이제 참모회의를 거쳐서는 이제 대답이 좀 바뀌어졌죠. 그래서 전략적 모호성으로 이제 대답을 했는데 그 말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북한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걸 일일이 다 들어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보시죠. 우리가 2014년도 3월달, 4월달에 그렇게 파주 뭐 그리고 백령도 그리고 이제 사드 기지 이거 다 해서 갔을 때 우리가 북한 보고 너희들이 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 했다라고 발뺌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도 없었어요. 그런 것만큼 오히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자칫 잘못하면은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뭐 우리가 했다 안 했다라고 다 얘기해 주면 오히려 북한의 전략 전술에 말려드는 거고 또 그것이 한국 내부에 있어서 남남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게 어떤 뭐 답을 회피했다기보다는 이것을 보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아마 장관은 아마 그런 예. 입장이었을 거라고 저는 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략적 모호소로 답변한 것은 아주 잘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우리 국방부 입장에 대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렇게 좀 해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의견 좀 들어보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사실상 시인입니다. 그렇지만은 정부 입장에서 무인기가 평양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침략이에요. 침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 한 것은 아주 정부의 첫 발언치고는 최고였다. 그게 사실상 저도 국정원장을 했지만은 우리가 한 일을 했다고 얘기해서는 안보상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때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시인이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아주 잘한 거예요. 우리가 보냈다 하면은 침략했다, 침공했다 하는 거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에게 대응 조치를 하더라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딱 부인해 버리는 거죠. 네, 정부가 대응은 결과적으로 잘 했는데 사실상 시인한 거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해석이거든요. 어떻게 네, 우선 박 전 의원께서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이렇게 이행해서 잘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결국은 정부가 시인한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반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여정이가 뭐 연속 3차례 걸쳐서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12일자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한 내용을 제가 3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우선 민간단체에서 날려보내는 무인기가 국경을 넘나들도록 한국 군부가 식별조차 못했다면 이게 문제다. 이게 이제 이거는 군이 아니고 민간단체가 보냈을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김여정 스스로가 얘기한 거잖아요. 두 번째, 만일에 북한의 민간단체들이 무인기를 대한민국 대통령실 상공에 삐라를 뿌려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 의미 아니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거 결국은 이제 계속 민간단체가 이제 한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니까 자기들도 민간단체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무인기 도발의 주체나 행위자가 누구든 관심 없다. 이 말의 의미는 결국은 한국 군부가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지금 증명해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 전 의원님께서 아주 그 정부를 칭찬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같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인기 왔다고 펄펄 튀는 북한인데 이건 적반하장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쓰레기 풍선을 보내대면서 우리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쓰레기 풍선이 이제 너무 좀 일상화처럼 보내다 보니까 좀 무감각해진 측면도 있는데 이번에 좀 다시 봐야 될 부분은 GPS를 달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기존하고 뭐가 달라진 건가요? GPS라는 것은 위성 그 위치 추적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고 싶으면 우리 차량에서 어디를 누르면은 차가 자동으로 이제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라 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지를 입력해서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GPS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풍선에다가 GPS를 달아놓으면은 그 해당 위치에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저기에 지금 이 풍선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바람입니다. 자기 뜻대로 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도로 위에서 도로를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해서 목적지를 찾아가지만 풍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의 영향을 받는 거고 그 바람이 돌바람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게 제대로 가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GPS를 달고 타이머까지 달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것을 계속 보고 있다가 해당 지점 정도에 오게 되면은 타이머를 터뜨려 가지고 거기서 원하는 지점에 자신들의 쓰레기가 떨어지도록 또는 다른 물질이 떨어질수록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어떤 방식으로 더 업그레이드 할지를 모르고 중요한 거는 쓰레기가 아닌 다른 게 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폭탄하고 화생방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게 이제 폭탄을 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화학 물질
생물학 물질, 방사능 물질을 넣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만일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특정 목표 지역에 떨어져서 우리 이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면 이것은 선을 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합참에서도 지난주에 만일 북한이 이런 풍선을 보내는 이 도발 행위가 선을 넘으면 우리 한국군은 군사적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이미 예고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발의 원점과 지원 세력과 지휘 세력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디에서 이거 부행하는지도 다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간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북한이 아마 이 사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GPS라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폭탄을 보내든 그런 식으로 화학물질이나 생물학 물질을 보내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포에 쏴서 보내든 뭐가 달라요. 뭐 이제 풍선으로 보내면 그게 도발이 아닌가요? 그것도 도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군은 아마 적극적으로 아마 조치에 취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보내는 지점까지 지금 파악이 되고 있다. 다 알고 이런 있죠, 부양 얘기이신데 지점을요. 네. 끝으로 일단 뭐 주택가에도 막 발견되고 내 위로 막 날아다니고 이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공포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예 접경지대에서 격추하는 방법은 어떠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격추를 하느냐 못 하느냐의 차이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안 했다라고 봐야죠. 격추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는 있는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법을 또 따라야 되고 정전협정도 지켜야 되고 그러는데 만일에 이제 이게 풍선이 접경 지역에서 날라오면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비호탄, 그걸 통해 가지고 쏘게 되면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유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유탄이 소위 말하는 그 북쪽으로 넘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정전협정 위반 문제가 또 다시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얼마만큼 위로 떠오르느냐의 차이예요. 그 비호 같은 경우에는 유호 사거리가 3km거든요. 그런데 3km 이상에서 부양이 된다라면 그것은 이제 쏴봤자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관심은 가지고 계속 보기는 하는데 북한이 선을 넘는 그런 부양물을 넣어서 보낸다라고 하면 여기는 군사적 조치가 뒤따를 거다 이렇게 봅니다. 풍선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 저강도가 아니라 고강도 도발이 될 수 있으니까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을 향해 레바논에서 철수하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군이 이번엔 유엔군 기지 정문을 탱크로 부수고 진입했습니다. 유엔은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어기고 있다면서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기자들을 숲으로 데려왔습니다. 헤즈볼라가 판 땅굴을 발견했다며 대전차 미사일과 소총 등 군사 장비를 들여오는 통로로 쓰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땅굴과 유엔군 시설의 거리가 아주 가깝다고 강조합니다. Another thing that I want to emphasize is how much we close to the UN base in your right. It's less than 200 meters from us. 같은 날 새벽 레바논 주둔 유엔 평화유지군 기지엔 이스라엘군 메르카바 탱크 2대가 진입했습니다. 정문을 부수고 들어와 기지 조명을 끄라고 요구하다가 45분 만에 돌아갔다는 게 평화유지군 측 설명입니다. 또 2시간쯤 뒤엔 같은 기지 인근에 연막을 내뿜는 포탄이 떨어졌고 이후 병사 10여 명이 발진과 위장장애 등의 증상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 유엔 평화유지군 기지 주변에서 군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국에서 파견된 대원들이 다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유감을 표하기도 했지만 기본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평화유지군이 레바논 전투 지역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אנו מצרים על הפגיעה בחיילי יוניפי"ל ואנחנו עושים כל שביכולתנו כדי למנוע הפגיעה הזאת. אבל הדרך הפשוטה והמתבקשת כדי להבטיח זאת היא פשוט להוציא אותם מאזור הסכנה. 그러나 유엔은 이스라엘을 향해 평화유지군을 공격하는 건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중동의 확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이 이스라엘에 사드 포대와 병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초 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 200발을 발사한 이란은 전쟁 준비가 완전히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보성 기자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포대와 병력을 이스라엘에 추가로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국방부 장관이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란이나 이란 연계 민병대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조정이라는 겁니다.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런 결정이 미군 장병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라크 외무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이란은 평화를 원한다면서도 전쟁 상황에 완전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هر وضعیتی آمادگی داره. ما برای جنگ آماده هستیم. برای صلح هم آماده هستیم. 이라크는 이스라엘 미사일이나 전투기가 이라크 영공을 지나는 걸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لعدم وقوع الحرب. وإذا وقعت لا سمح الله فيجب بقاء العراق وأجوائه خارج إطار الحرب. 이란은 헤즈볼라 수장 등의 죽음에 보복한다며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 200발 정도를 발사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재보복 공격을 선언하면서 전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세계 최초로 로켓을 발사대에 다시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별도의 착륙장이 아니라 발사대에 그대로 돌아온 건 처음으로 로켓 재사용 비용과 시간을 크게 단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스페이스X의 화성 탐사 로켓 스타쉽의 5차 시험 발사입니다. 발사 2분 40여 초 뒤 고도 69km에서 1단 추진체 슈퍼 헤비가 분리됩니다. 땅으로 떨어지던 추진체는 곧 자세를 바로잡더니 조금 전 이륙했던 바로 그 발사대로 정확히 돌아옵니다. 역추진 엔진이 가동되며 속도를 줄인 로켓을 발사대 위쪽 로봇팔이 젓가락처럼 붙잡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미 1단 추진체를 재사용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발사대가 아니라 별도의 착륙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로켓이 발사대에 바로 착륙하면 재사용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추진체에 실려 발사된 우주선 스타쉽도 66분 뒤 인도양의 목표 수역에 예정대로 낙하했습니다. 스타쉽은 미국 나사의 유인 달 탐사 계획 아르테미스에 사용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 화성 탐사에 쓰일 계획입니다. 스페이스X를 설립한 일론 머스크는 인류가 여러 행성에서 살기 위한 큰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이곳은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의 한 도로인데요. 운전석에서 내린 어머니가 뒷좌석 문을 열어서 5살 아이가 내리도록 도와주는 찰나인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그 순간 땅이 꺼지면서 아이가 차와 함께 도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가까스로 땅 위에서 몸을 버틴 엄마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구덩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에 시민들의 도움으로 아이를 구하고 엄마도 다행히 무사히 구조됐는데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아찔한 사고죠. 당국은 지하 파이프라인 누수로 집안이 약해지면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출발 신호와 함께 여성을 등에 둘러본 참가자들이 힘껏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파트너를 들쳐업은 채 장애물도 이렇게 넘어서고요. 우당탕 흙탕물까지 건너갑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2일 미국 메인주에서 아내 업고 달리기 북미 챔피언십 대회가 열렸는데요. 30쌍 이상의 커플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과거 핀란드 산족들이 마을 부녀자들을 납치했던 것에서 유래한 경기로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대회의 우승자는 업힌 아내의 몸무게만큼의 맥주와 소정의 현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폰타나 지역 고속도로를 차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죠. 그런데 도로 갓길에 비닐 쇼핑백을 든 한 여성이 서 있습니다. 깜짝 놀란 차들이 일제히 속도를 좀 줄이고 있는데 이 여성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아랑곳하지 않고 유유히 도로를 건너갑니다. 그리고는 익숙한 듯 천천히 차선을 하나씩 넘어가면서 중앙분리대까지 넘어서 결국 10차로 고속도로를 건너서 사라졌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건 무단횡단인데요. 여성이 경찰에 적발돼서 처벌을 받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객차 2대가 수로에 빠져버렸습니다. 구조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집트 남부에서 기관차가 여객 열차와 충돌했습니다. 이집트 철도 당국은 현지 시간 지난 13일 카이로 남쪽에서 270km 떨어진 미냐주에서 기관차가 카이로행 여객 열차 꼬리와 부딪혔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등 최소 2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노후화된 철도 시스템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집트에서는 열차 충돌과 탈선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 11월 경북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경상북도는 동시에 내년을 경북 방문의 해로 선정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경주하면 떠오르는 곳 첨성대. 관광객이 한 바퀴 천천히 걷고 또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깁니다. 외국인들은 1300년 전 만들어진 천문대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1km 남짓 떨어진 황리단길을 찾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선 경험하기 어려운 경주의 매력을 찾아온 여행객들입니다. 유명한 역사 유적도 많고 여기 황리단길이랑 또 가까우니까 겸사겸사 그냥 둘러볼 겸 오게 되었습니다. 딱 아기랑 이제 산책하기도 좋은 날씨인 것 같고 음식도 정말 맛있습니다. 경상북도가 2025년 한 해를 경북 방문의 해로 선언했습니다. 경주뿐 아니라 포항과 안동 등 한국 전통과 멋을 알릴 지역 관광지로 사람들을 끌어오겠다는 겁니다. 특히 내년 11월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해외에 경북을 알릴 절호의 기회가 될 거로 봤습니다. 저희 경주는 이미 5천만 관광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매우 뜻깊은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2025 경북 방문의 해. 이를 위해 유네스코 문화유산과 연계한 관광상품이나 에이펙 관련 상품을 개발하고 해외 홍보 활동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대대적인 관광 자원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는 숙박시설뿐만 아니고 놀이시설이라든지 즐길시설 그리고 음식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세계적인 관광 자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숙박시설이나 외국인 입에 맞는 음식 또 관광 프로그램 등은 개선, 개발이 더 필요한 상황.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숙제를 풀고 1억 명 유치, 관광 수입 5조 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해안은 밤사이 강한 비가 쏟아진다고 하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이 시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캐스터. 네,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서울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서울은 약한 빗방울만 스치고 있습니다. 흐린 하늘 속에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현재 서울 기온 20.5도 보이고 있고요.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낮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이남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중북부 지역에도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밤사이 남해안에는 시간당 최고 30mm의 가간비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배수로나 하수구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비 상황 레이더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현재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이남 곳곳에 시간당 4mm 안팎으로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중북부에 내리는 비나 빗방울은 내일 새벽이면 모두 그치겠고 충청 이남 지역은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남 남해안에 최고 80mm 이상, 그 밖에 충청 이남 지역에 최고 60mm가 되겠고 경기 남부는 5mm 미만으로 양이 적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3도, 광주 22도, 부산 25도가 예상됩니다. 모레 동풍의 영향으로 영동에 비가 내리겠고 주 후반에는 전국에 비가 내린 뒤 기온이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남해 동부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지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더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